눈 영양 하면은 보통 루테인, 지아잔틴 이야기하시잖아요. 눈 건강에 중요한 대표적인 성분으로 눈의 주요 부위인 망막과 황반을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눈을 지켜주는 고마운 성분들이 루테인, 지아잔틴, 황반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요. 유해한 청색광을 흡수해서 황반 손상도 예방해주고 황반 변성과 같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돼요. 나이가 들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체내 밀도가 떨어지고 자연 합성이 되지 않아서 시기를 통해서 꼭 섭취해 주어야 되는데, 시금치나 브로콜리 등 이러한 녹황색 채소와 달걀, 노른자에 두 가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시금치를 드실 때는 루테인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데쳐 드시는 게 좋고, 브로콜리는 항암작용과 관련된 설포라판이라는 물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리 전에 미리 썰어서 5분 정도 실온에 두시면 좋다고 해요. 달걀 또한 시야가 뿌옇다면 바로 이것을 드세요. 눈 건강에는 이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보는데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저녁에 불빛이 번져 보이는 일이 잦아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러한 사소한 증상들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눈 건강의 적신호일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죠. 매일 장시간 전자기기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은 매일 과로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40대 이후부터는 눈의 자연스러운 노화도 시작되고, 관리하지 않으면 시력 저하나 눈질환, 심한 경우 실명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눈을 돌보고 있을까요? 하루를 돌아봐도 눈을 쉬게 하거나 눈 건강을 위해 어떤 행동을 했던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눈은 단순히 사물을 보는 도구가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눈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눈 건강은 왜 나빠지는 걸까요? 모든 신체 부위가 그렇듯이 많이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노화가 되고 이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예전에는 불이 꺼지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죠. 눈을 사용할 일도 많이 없었지만 요즘은 24시간 밝은 불이 켜져 있고 컴퓨터, 핸드폰, TV 등 눈이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강의나 많은 일상 활동들이 온라인으로도 전환되고 전자기기 사용이 급증했었는데, 게다가 영화관, 공연장, 대면 여가 시설들도 폐쇄됐잖아요. 이용에 제한이 생기고 유튜브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도 급증했고 장시간 전자기기에 노출되는 일도 많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도 소비 방식 자체가 또 변해서 크게 자리 잡기 시작했고, 전자기기 사용 시간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삶에서 편리함은 높여주는데 눈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안구 건조증, 블루라이트 노출 증가로 인해서 눈 건강에는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눈물층은 눈을 보호하고 깨끗한 시야를 제공해 주는데, 눈을 깜빡일 때마다 안구 표면은 눈물층으로 덮이고 눈 표면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줘서 건조함도 예방해주고 외부 자극으로부터도 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줘요. 또한 먼지나 작은 입자의 오염물질을 씻어내는 역할까지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눈을 깜빡거리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눈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습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 볼 때는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5회에서 8회 정도로 확 줄어들게 된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눈 깜빡이면 분당 15회에서 20회 정도 된다고 해요. 이로 인해서 눈 근육은 계속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고 눈 근육이 이완할 수 없기 때문에 피로가 축적이 되죠. 안구 건조증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해요. 피로감이 상승해서 두통이나 흐릿하게 보이거나 눈부심 같은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물감이나 가려움 같은 게 심할 경우에는 각막에 염증이나 상처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하죠. 따라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나 집중해서 작업을 할 때는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전자기기의 사용뿐 아니라 수면장애로 인해서 눈의 피로가 늘어나기도 하는데,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로를 유발하는 것 이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특히 눈 건강과 뇌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기관에 모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눈은 입력장치 역할을 하고 뇌는 이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뇌도 정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예를 들어 눈의 피로나 시력 저하가 지속이 되면 뇌는 계속 어려운 시각 정보를 처리해야 되고 뇌의 피로도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모든 기관이 휴식을 취하고 회복을 하기 때문에 수면이 부족할 경우 눈이 회복되지 않거나 피로가 계속 쌓여서 안구 건조증이나 시력 저하가 발생될 수도 있죠.
눈은 건조해지면 염증이 생기기 쉬워요. 눈물 생산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면 눈이 자주 뻑뻑해지고 불편감도 느끼고 충혈되거나 각막이 손상돼서 따갑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은 우리 눈의 눈물막의 재생에도 중요하고 눈의 염증과 감염도 줄여주기도 해요. 수면 부족이 면역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해지면 눈의 염증이나 감염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극을 받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매일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해주시는 게 좋고 밝은 불빛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방해하고 생체 시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주고 수면의 질도 떨어뜨리기 때문에 어두운 환경에서 주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무심코 했던 잘못된 생활 습관들로 인해서 눈 건강도 나빠지기도 해요. 눈에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간지러울 때 무의식 중에 눈을 비비거나 다들 있을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시원하고 개운하게 느껴지지만 눈을 약하게 만드는 행동 중 하나예요. 가장 큰 문제는 눈에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압력하고 세균의 침투 가능성이에요. 눈을 비빌 때 눈 표면인 각막에 압력이 가해질 수밖에 없겠죠. 미세한 상처가 생길 수가 있고 손톱이 닿으면 각막을 긁을 수 있는 위험도 생겨요. 이런 손상은 생각보다 회복 기간도 오래 걸리고 눈은 외부 자극에도 매우 민감해서 작은 상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 손에는 보이지 않는 세균과 이물질들이 묻어있기 때문에 눈을 비비는 과정에서 세균이 눈에 침투하면 결막염, 감염성 질환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손을 제대로 씻지 않은 상태에서 눈을 만지게 되면 세균이 눈에 자연 방어막을 뚫고 들어가서 염증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눈을 비비는 습관은 단순히 눈 표면의 손상뿐 아니라 심각한 염증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가져다 줄 수 있어서 눈이 가렵거나 이물감이 느껴지신다면 손보다는 인공 눈물이나 식염수 같은 거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혹시 흡연과 자외선 또한 눈의 노화와 질병을 촉진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시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흡연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증가시켜서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이 유발돼요. 이 산화 스트레스는 눈의 노화 손상을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특히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을 손상시키는 데 큰 역할도 하는데 황반은 눈의 망막 중앙부에 위치한 영역으로 선명하게 정확한 시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예요. 이 부위가 손상이 되면 대표적인 실명 질환으로 황반 병선에도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흐릿하게 보이겠죠. 글씨를 읽거나 얼굴을 인식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으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꼭 금연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어요. 자외선도 예외는 아니에요. 자외선은 눈 표면뿐만 아니라 깊숙한 조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심각한 질환도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자외선이 수정체에 축적이 돼서 단백질 구조를 변형시켜 백내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눈을 보호하지 않은 상태에서 햇볕 아래 오래 있으면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나 모자나 양산 등으로 눈을 보호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수칙들 말고도 눈 건강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눈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방법이죠. 그 중에서도 인삼을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릴게요. 인삼은 예로부터 피로회복,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촉진, 다양한 건강 효능을 검증받아서 굉장히 많은 사랑도 받고 있는데 인삼을 드시게 되면 눈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서 감염이나 염증도 예방할 수 있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눈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눈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눈이 피로해지고 시력 저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인삼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섭취 방법은 워낙에 다양하지만 날이 추워지니 인삼 차로 한번 드셔보시는 거 어떠세요? 흡수율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인삼 한 뿌리야 두 뿌리에 물 1리터를 넣어주시고 약재의 독성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대추와 생강, 소량 넣고 끓이기만 하면 건강차가 완성되죠. 눈 영양 하면은 보통 루테인, 지아잔틴 이야기하시잖아요. 눈 건강에 중요한 대표적인 성분으로 눈의 주요 부위인 망막과 황반을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눈을 지켜주는 고마운 성분들이 루테인, 지아잔틴, 황반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요. 유해한 청색광을 흡수해서 황반 손상도 예방해주고 황반 변성과 같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돼요. 나이가 들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체내 밀도가 떨어지고 자연 합성이 되지 않아서 시기를 통해서 꼭 섭취해 주어야 되는데 시금치나 브로콜리 등 이러한 녹황색 채소와 달걀 노른자에 두 가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시금치를 드실 때는 루테인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데쳐 드시는 게 좋고 브로콜리는 항암작용과 관련된 설포라판이라는 물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리 전에 미리 썰어서 5분 정도 실온에 두시면 좋다고 해요.
달걀 또한 흡수율을 위해 굽거나 찌는 것보다는 삶아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안토시아닌과 오메가3도 눈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인데,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빌베리,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파랗고 붉은 과일과 채소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시신경이나 혈관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큰 효과가 있고, 눈에 유해한 자외선이나 청색광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해요. 한 연구에 따르면 안토시아닌은 빛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줘서 야간 시력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또한 눈은 건조하면 병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오메가3가 눈물의 질을 향상시키고 눈의 표면에 있는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어서 건조해지지 않게 눈물이 잘 분비되도록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눈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돼요. 또한 항염증 작용을 통해 혈관의 염증도 제거해줄 수가 있고, 안구염, 결막염, 알레르기성 눈 염증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이러한 안구 건조증 목적으로는 오메가3를 드시려면 최소한 600ml 이상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들기름 한 스푼을 드시거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시면 자연에서도 오메가3를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눈 건강을 위해서는 비타민 E와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견과류를 생활화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데, 비타민 E, C는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알려져 있죠. 눈의 세포와 조직도 보호하고 황반변성과 백내장, 망막 손상 같은 눈 질환을 예방한다고도 합니다. 특히 비타민 C는 눈의 혈관 건강과 면역 기능도 강화시켜주고, 비타민 E는 노화로 인한 시력 변화를 늦추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비타민 C는 오렌지, 키위, 자몽, 신맛이 나는 과일에 많이 함유가 돼 있고, 비타민 E는 호두, 자, 땅콩,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혹시 당근이 눈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는 건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 이유는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 때문인데요. 베타카로틴은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식물성 색소 중에 하나예요. 주로 주황색이나 노란색 또는 붉은 과일과 채소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돼서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역할도 하는데, 과도한 빛이나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주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피로하거나 자극이 된 경우에 베타카로틴이 포함된 음식을 섭취해주면 도움도 되고, 당근은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최대 8배까지 높아진다고 하니, 기름에 볶아서 드시거나 샐러드로 드실 경우에는 올리브유를 곁들인다면 생으로 드실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가 있겠죠. 베타카로틴은 열에 강한 성분이기 때문에 소화를 생각하신다면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은 위에서 대장까지 가는 동안 많은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무르게 만들어주고, 장내에 머물러 있는 노폐물과 다양한 유해 물질들을 흡착시켜서 변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을 시켜주며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레몬 과육에는 없고 오직 있는 성분이 있는데, 디리모넨이라고 하는 천연 오일 성분입니다. 디리모넨은 레몬의 상큼한 향을 내는 성분이기도 하며 장을 자극해서 연동 운동이 활발하게 되도록 도와주어서 변비를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뱃살과 내장 지방을 쏙 빼는데 효능이 좋기로 소문난 레몬, 우리가 요리에도 많이 사용하는 과일이죠. 레몬에는 다양한 영양 성분이 있어서 건강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레몬도 잘 알고 드셔야 제대로 된 효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잘못 드시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영상을 통해서 레몬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레몬 드실 때 주의할 점까지 레몬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레몬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당뇨 예방과 관리에도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풍부한 식이섬유, 각종 무기질과 구연산이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어서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지방을 분해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레몬은 독소를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몸 안에 칼로리를 소모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몸에 붓기를 빼고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레몬의 효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2주 동안 진행된 연구에서 고지방 식단에다가 레몬 껍질에 함유된 페놀을 함께 섭취한 설치류는 고지방 식단만 섭취한 설치류보다 체중이 감소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체질량 지수가 높은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레몬 다이어트를 시행한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체중과 허리 둘레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까지 좋아진 결과를 볼 수가 있었고요. 레몬 껍질은 이런 독소를 배출하는 효능뿐만 아니라 변비를 해결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레몬 껍질에는 비타민C 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 좋은 헤스페리딘, 그리고 골다공증 예방과 뼈 건강에 아주 중요한 칼슘, 그리고 팩틴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팩틴이 변비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은 위에서 대장까지 가는 동안 많은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무르게 만들어주고 장내에 머물러 있는 노폐물과 다양한 유해 물질들을 흡착시켜서 변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을 시켜주며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레몬 과육에는 없고 오직 레몬 껍질에만 있는 성분이 있는데 디리모넨이라고 하는 천연 오일 성분입니다. 디리모넨은 레몬의 상큼한 향을 내는 성분이기도 하며 장을 자극해서 연동 운동이 활발하게 되도록 도와주어서 변비를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레몬에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구연산이 체내 지방 분해 요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활성화된 지방 분해 요소는 쌓여있는 내장 지방을 태워주어서 허리 둘레를 줄여주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레몬 술을 마시면 체내 대사 기능이 활발해져서 몸 안에 에너지 소비도 활성화되게 됩니다. 대한비만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레몬술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내장 지방이 더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한 레몬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주는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감귤류에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는 여성의 허혈성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허혈성 뇌졸중은 가장 흔한 유형의 뇌졸중인데 혈전 때문에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방해가 되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된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이런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각종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레몬에는 이런 플라보노이드와 함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합니다. 이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항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레몬은 피부 미용에도 아주 좋은데요. 피부색을 건강하게 해주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피부를 환하게 해주며 잡티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레몬의 또 놀라운 효능 중 하나는 당뇨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레몬에는 헤스페리딘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헤스페리딘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야 혈당 조절이 잘 되게 되는데 당뇨가 발생하면 이 감수성이 떨어지면서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게 되죠. 헤스페리딘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레몬에는 많은 양의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 뿐만 아니라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다양한 물질들이 혈당으로 인해서 공격받고 상처난 몸의 세포들을 보호를 해주게 되는데요. 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효능입니다. 베타세포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인데 당뇨가 생기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됩니다. 레몬을 통해 베타세포를 보호하여 당뇨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레몬을 복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레몬수입니다. 그럼 레몬수 만드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깨끗하게 씻은 레몬 1개와 물 1리터를 준비해 주시고요. 레몬의 양 끝부분은 좀 쓴맛이 나기 때문에 잘라주시고 레몬의 씨는 제거하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괜찮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자른 레몬을 80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 넣어 주시고요. 충분히 우려내 주시면 레몬물이 완성이 됩니다. 물의 온도별로 레몬물의 항산화 능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실험을 한 결과 8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가장 높은 항산화 효과가 나타났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레몬의 제대로 된 효능을 얻기 위해서는 레몬물을 만들 때 꼭 뜨거운 물로 레몬을 우려내 주시기 바랍니다. 레몬물은 실온에서 어느 정도 식힌 후에 미지근해졌을 때 마시면 되고요. 레몬의 산미가 강해서 좀 드시기 힘드신 분들은 물을 충분히 희석해서 적응이 되시면 물의 양을 줄이시면 됩니다.
이런 레몬수를 만들어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드시 충분한 양의 레몬을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몬수를 만들 때 레몬 자른 거 몇 조각만 넣어서 드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정도는 충분하지가 않고요. 물 1리터에 레몬 1개 정도 우려서 드셔야 레몬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탕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몬의 신맛이 강해서 먹기가 힘들다고 설탕을 좀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레몬수의 맛을 위해 설탕을 넣다 보면 설탕을 좀 과하게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넣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몬을 세척할 때 깨끗하게 하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깨끗하게 세척한다고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이용해서 많이 세척을 하시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레몬을 물에 약 2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다가 잘 씻어주면 농약은 100%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사용하게 되면 농약이 일부 남아있다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레몬을 세척할 때는 그냥 아무것도 넣지 마시고 깨끗한 물로 세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레몬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계피입니다. 레몬과 계피를 함께 사용하여 약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레몬과 계피를 함께 먹으면 면역 체계를 강화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계피는 향긋한 향과 매운맛이 특징인데 소화를 도와줄 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레몬에는 염증을 억제하고 수치를 줄여주는 산화 방지제가 풍부한데 레몬과 계피를 지속적으로 섭취하시면 강력한 항염작용이 나타나서 관절염이나 몸의 염증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레몬과 계피는 다이어트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계피는 혈액 속의 인슐린과 탄수화물 수치를 조절해서 복부에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레몬은 고구마와 함께 드셔도 좋은데요.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C,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염증을 감소시키고 안구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항산화제인 베타카로틴이 매우 풍부해서 안구 건조증의 위험을 줄이고 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레몬도 이 비타민C와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를 더욱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의학 바이오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이 폴리페놀 성분과 우유의 단백질의 이 친화성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먹게 되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대부분 파괴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우유에 함유된 칼슘은 블루베리의 이 안토시아닌 성분과 만나면 킬레이터가 된다는데 이것은 둘이 결합해서 덩어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불용성 물질이 되겠고 침전물이 생기고 우리 몸에서 녹거나 흡수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머물면서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장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가 있고 이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자주 섭취하거나 위와 장이 약하신 분들이 드실 경우에는 위장에 염증도 유발할 수 있고 위장관 질환이 생길 수가 있겠죠. 특히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드시면 위장에 안 좋을 수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래요. 블루베리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는 우유 대신 오트밀이나 물을 첨가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우유가 블루베리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요거트도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요거트는 발효 과정을 거쳐 단백질이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을 오히려 높여줘요.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를 얹어서 먹는 것은 좋은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어요. 블루베리에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블루베리는 세계 10대 건강식품에 들어갈 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과일이에요. 최근 10년간 소비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과일이기도 한데 특히 50대 이상에서 굉장히 급속도로 섭취량이 늘어나고 있대요. 이렇게 섭취량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블루베리가 먹기에도 편하고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인데 냉동 블루베리의 판매량도 요새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다고 해요. 냉동 블루베리를 씻지 않고 그냥 드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누구는 그냥 먹어도 돼. 어떤 사람은 반드시 씻어 먹어야 돼.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영상을 통해서 제가 블루베리 먹는 방법과 블루베리 효능,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까지 블루베리에 대한 모든 것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먼저 냉동 블루베리를 씻어야 되느냐 그냥 먹어도 되느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씻어서 드시는 것이 안전하다입니다. 먼저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셨다면 식품의 유형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래요. 식품 유형에 과체 가공품이라고 적혀 있다면 씻어서 냉동한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되시긴 해요. 근데 식품 유형에 농산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씻지 않고 냉동되어 유통된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씻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간혹 식품 유형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있는데 이런 제품은 당연히 씻어 드시는 게 좋겠죠. 2022년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냉동과일, 블루베리, 망고, 딸기 등등 제품을 선정해서 안전성 평가를 했는데 과체 가공품 같은 세척과일 제품에서 미생물, 잔류농약, 곰팡이, 독소 등의 검사에서 규격 기준에는 적합하긴 했지만 이 미생물과 잔류농약이 검출된 제품들도 있었어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면 이 냉동 블루베리 제품도 이미 씻어서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 번 정도는 씻어 드시는 게 좋겠어요. 블루베리 씻는 방법은 흐르는 물에 약 30초 정도만 씻어주면 되는데 깨끗이 빡빡 씻는다고 블루베리를 물에 오래 담가두거나 흐르는 물에서도 오래 씻으면 안 돼요.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 버릴 수 있어요. 잔류 농약 또한 수용성이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약 30초 정도만 씻어도 충분하니 걱정 말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블루베리는 특별히 생과일보다 냉동 블루베리가 이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다고 해요. 이 시드니의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의 연구진이 블루베리를 건조, 냉장, 냉동했을 때 핵심 영양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실험을 했는데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블루베리 1g당 생과일일 때는 7.2mg, 냉장 보관했다가 2주가 지났을 때는 5.7mg로 줄었고 건조했을 때는 4.3mg로 더욱 줄었대요. 근데 냉동 한 달 후에는 8.1mg으로 오히려 생과일 때보다 늘어났고 냉동 3달이 지나자 7.9mg로 소폭 줄었지만 역시 생과일 때보다 많은 함량이 확인되었다고 해요. 실험 결과로만 보면 블루베리는 냉동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많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네요. 추가로 눈 건강이나 심혈관 질환, 당뇨 등에 도움이 많이 되는 시중에 이 안토시아닌 함량이 개런티된 영양제도 많이 나와 있으니 꼭 블루베리나 빌베리와 같은 영양제를 드시려면 건강기능 식품으로 제조된 안토시아닌이 최소 50mg 개런티된 제품을 드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렇다면 다른 채소나 과일은 냉동했을 때 핵심 영양소의 함량이 어떻게 될까요? 이 영양소에 따라 보존력이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는데 딸기의 한 종류인 이 라즈베리는 폴리페놀 성분이 핵심 영양소예요. 생과일일 때보다 냉동일 때가 킬로그램당 폴리페놀 함량이 약 100mg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당근의 경우에는 핵심 영양소가 이 베타카로틴이라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냉동 보관했을 때 3개월이 지나면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현저히 떨어져요. 이렇듯 냉동 채소, 냉동 과일은 핵심 영양 성분에 따라서 함량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셔서 보관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판매되는 냉동 블루베리는 대량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한 번에 드실 수가 없는 양으로 포장이 돼 있어요. 냉동 블루베리는 해동해서 드시게 되면 녹으면서 안토시아닌까지 함께 녹아 나오기 때문에 냉동실에서 꺼내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혹시나 해동이 되었다면 다시 냉동하시면 안 돼요. 해동이 되면서 미생물이 증식을 하게 되고 그 상태로 냉동을 하면 미생물까지 함께 냉동이 돼요. 그것을 드시면 당연히 복통이나 설사나 이런 걸 유발할 수가 있겠죠. 블루베리의 핵심 영양소인 안토시아닌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식물에 굉장히 많이 함유된 청자색을 띠는 성분이에요. 블루베리의 색깔이 짙은 보라색을 띠는 것은 바로 이 안토시아닌 성분 때문에 그런데 안토시아닌의 과일변 함량에서는 빌베리, 블루베리가 가장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고 좋은 빌베리일수록 우리가 먹었을 때 입안에 보랏빛으로 착색이 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공색소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10분 정도 지나면 자연히 없어지니 시중에 빌베리, 블루베리가 포함된 건강기능 식품을 드셨을 때 오히려 착색이 되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안토시아닌의 가장 큰 효능은 눈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 이 안토시아닌은 로놉신의 제압성을 촉진시켜서 이 시력을 보호하고 백내장이나 안구건조 등 망막염 등 눈질환을 예방하기도 해요. 눈의 피로와 노화를 방지해서 초기 근시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이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의 노화를 방지해
방지해주는데 뇌세포의 노화까지 같이 예방을 해준다고 해요. 폴리페놀 성분인 이 안토시아닌은 우리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해주고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켜 뇌기능도 향상시켜주면서 뇌의 해마를 자극해서 기억력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해요. 이 테로스틸벤 성분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간단히 말하자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기억력,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이 안토시아닌은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데 이 피부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염증을 제거하고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여드름 피부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돼요.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풍부한 안토시아닌과 비타민 C는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주름도 예방하고 피부 톤도 밝게 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주고 장내의 노폐물도 흡착하고 배출을 시켜서 피부 트러블 개선하는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머리 숱도 줄어들게 돼서 탈모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블루베리가 탈모 예방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이 안토시아닌은 튼튼한 모발이 자라날 수 있도록 모낭세포를 자극해주고 두피세포의 노화를 예방해서 탈모를 또 예방하게 되는 거예요. 블루베리에 함유된 또 비타민 C는 머리카락 조직 형성에 필수적인 성분이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성분이어서 모발을 강화하고 두피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항산화 성분이 안토시아닌은 머리카락 세포도 송산시키는 이 자유라디칼을 제거하고 머리카락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서 탈모를 또 예방하는 그런 원리죠. 블루베리는 당뇨의 위험이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블루베리, 빌베리는 혈당 수치를 낮춰주고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이 신진대사의 과정을 촉진해주는 효능이 있어요. 미국의 당뇨병 협회는 빌베리, 블루베리를 당뇨병 슈퍼푸드라고 부르면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시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어요. 블루베리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는데 하루에 약 150g의 블루베리를 섭취한 실험군은 혈당 스파이크의 발생이 현저히 낮아졌고 인슐린 수치 또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어요. 블루베리에 함유된 이 안토시아닌뿐만 아니라 칼륨, 비타민 B6는 또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과 혈액의 지방을 감소시켜서 혈액순환을 또 원활하게 해준다고 해요. 이러한 효능으로 심장마비나 협심증을 일으키는 죽상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되죠. 또한 호모시스테인이 우리 몸에 과다하게 축적이 되면 혈관을 손상시켜요. 그리고 혈전을 생성해서 이 심장마비, 뇌졸중 이런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 블루베리의 풍부한 엽산과 비타민 B6는 호모시스테인의 축적을 방지해서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가 있어요. 블루베리를 많이 드시는데 이 블루베리 잎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블루베리 잎이 열매의 항산화 효능보다는 뛰어나다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블루베리 잎은 열매보다 이 안토시아닌 함량이 또 높고 또한 폴리페놀의 일종인 클로로겐산의 함량도 높아서 열매보다 항산화 효과가 20배에서 30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이러한 블루베리 잎은 차로 우려서 드시면 되는데 물 1리터 정도에 잎 약 4g 정도를 넣고 10분 정도 끓인 후에 식혀서 드시면 돼요. 블루베리가 새콤달콤 맛이 난다면 블루베리 잎차는 구수한 맛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블루베리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우유예요.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보통 냉동 블루베리를 우유와 함께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도 쉐이크로도 많이 드시는데 이렇게 되면 블루베리의 영양소가 파괴가 돼요. 국제의학바이오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이 폴리페놀 성분과 우유의 단백질의 이 친화성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먹게 되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대부분 파괴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우유에 함유된 칼슘은 블루베리의 이 안토시아닌 성분과 만나면 킬레이터가 된다는데 이것은 둘이 견합해서 덩어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불용성 물질이 되겠고 침전물이 생기고 우리 몸에서 녹거나 흡수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머물면서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장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가 있고 이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자주 섭취하거나 위와 장이 약하신 분들이 드실 경우에는 위장에 염증도 유발할 수 있고 위장관 질환이 생길 수가 있겠죠. 특히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드시면 위장에 안 좋을 수 있으니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래요. 블루베리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는 우유 대신 오트밀이나 물을 첨가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우유가 블루베리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요거트도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요거트는 발효 과정을 거쳐 단백질이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을 오히려 높여줘요.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를 얹어서 먹는 것은 좋은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어요. 블루베리에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블루베리를 드시면 입술이 붓거나 간지럽거나 복통과 설사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블루베리 섭취를 중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블루베리에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이미 아스피린과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고 계신 분들이 블루베리를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길 바래요. 또한 사람에 따라서 블루베리가 일시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효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블루베리를 과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저혈당 증세도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음식이든 각자 우리 몸의 체질에 맞게 드시는 게 가장 좋겠죠. 인슐린 저항성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에 대한 신체의 반응이 감소함으로써 근육이나 지방세포가 포도당을 잘 섭취하지 못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고자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여러 문제를 유발하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이 대사증후군을 완화시키는 데는 배가 큰 도움이 되는데 45세에서 65세 40명 정도를 대상으로 12주 동안 배를 섭취하게 한 후에 배를 섭취하지 않는 대조군과 비교를 한 실험이 있었어요. 이 실험에서 12주 동안 배를 섭취한 사람들은 수축기 혈압이 4에서 5 정도 낮아졌고 허리둘레 또한 줄어드는 게 확인이 되었죠. 배는 단맛이 좋지만 배는 가을과 겨울에 먹는 대표적인 과일로 우리나라에서는 선물로도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과일이죠. 배에는 많은 효능이 있을 뿐 아니라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과일이에요.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니 깜짝 놀라셨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영상을 통해 배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배의 11가지 효능과 어떤 분들이 배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지 또 배를 고를 때는 어떤 배가 좋은지 고르는 방법 그리고 보관 시 주의사항까지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배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어릴 적 추운 겨울에 이불 뒤집어 쓰고 집에서 옹기종기 앉아서 저희 어머니께서 깎아주신 배 한 쪽씩 먹으면서 도란도란 얘기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겨울에 감기에 걸려서 기침이 심해지면 어머니께서 이제 배 하나를 가져다가 가운데를 이제 동그랗게 C 부분을 파내시고 꿀을 넣어서 끓여주셨던 그런 기억도 나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배는 기침이 심할 때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고 배의 첫 번째 효능은 기관지에 좋다는 거예요.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면 기관지 점막에 분비물이 증가하는데 이렇게 되면 가래가 생기죠. 배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이 루테올린과 안토크라신 성분은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가래를 완화시키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배가 폐에 열을 내리고 기관지를 부드럽게 하는 진액 생성을 돕는 역할도 한다고 해요. 배의 과육에는 피로회복을 돕는 유기산과 비타민,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껍질에는 이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도 같이 갖고 있죠. 배가 몸에 좋다는 것을 알고 간혹 배를 이용한 가공식품, 배 음료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100% 배로 만든 음료가 아닌 과당이나 설탕 등이 많이 들어간 배 첨가물의 가공식품은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가공식품에는 단맛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양의 당 성분이나 설탕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바로 이 설탕이 문제죠. 아시겠지만 이런 가공식품 음료를 굉장히 많이 드시게 되면 설탕을 과다하게 흡수되는데 그렇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게 되고 높아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슐린도 과다하게 분비가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또 갑자기 혈당이 또 떨어지게 되고 저혈당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 이런 증상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췌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 다양한 혈관 질환도 생길 수가 있겠죠. 정말 사소한 식습관으로 무서운 결과까지 초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신장뿐 아니라 눈 건강과 심장에도 무리를 주게 되고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주름이 늘어 거울 보기 싫으신 분들도 계시죠.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바로 이 주름도 많이 생겨요. 이 설탕을 소화하면서 단백질과 지방이 뭉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노화를 촉진시키는 활성산소라는 게 증가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피부의 탄력을 유지시켜주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감소하게 돼서 피부에 주름이 늘어나고 탄력성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배의 효능은 미각을 살리는데 좋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음식을 먹어도 맛도 잘 모르겠고 침도 잘 안 생겨서 입안이 건조해지는 느낌이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노화가 되면서 이각세포 기능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당뇨병이나 갑상선저하증 같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증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기도 해요. 또 나이 들면서 혈압약도 우리 많이 드시잖아요. 고혈압약 안에 들어있는 캡토프릴이라는 성분의 부작용 중에 하나로 미각장애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미각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이 되는 것은 침이 부족하지 않게 하고 항상 입안에 맑은 침이 충분히 나오게 하는 거예요. 매일 배를 한쪽씩 드시게 되면 입안에 침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침이 부족하지 않게 되고 미각을 살리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침이 부족하면 입안이 마르는 느낌이 있는 분들이라면 바로 이 배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배의 효능은 대사증후군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대사증후군이란 복부비만이나 고혈압, 당뇨병, 중성지방혈증 등 이런 질환이 한 개인에게서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원인은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대사증후군은 인슐린 저항성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추정하고 있는 연구들도 많아요. 인슐린 저항성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에 대한 신체의 반응이 감소함으로써 근육이나 지방세포가 포도당을 잘 섭취하지 못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고자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여러 문제를 유발하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이 대사증후군을 완화시키는 데는 배가 큰 도움이 되는데, 45세에서 65세 40명 정도를 대상으로 12주 동안 배를 섭취하게 한 후에 배를 섭취하지 않는 대조군과 비교를 한 실험이 있었어요. 이 실험에서 12주 동안 배를 섭취한 사람들은 수축기 혈압이 4에서 5 정도 낮아졌고, 허리둘레 또한 줄어드는 게 확인이 되었죠. 배는 단맛이 좋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허리둘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과유불급,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는데요.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하루에 배 4분의 1이나 반쪽 정도씩 드시고, 당뇨가 없는 분들이라면 하루 1개 정도 드시는 거를 권장해드려요. 네 번째 배의 효능은 체질적으로 건조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배를 드시게 되면 몸속에서 세포의 점액질 분비를 활성화하게 돼서 건조한 세포막을 촉촉하게 해줘요. 한의학 쪽에서는 이를 윤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음을 보하고 진액을 생겨나게 하는 방법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포막이 건조하게 되면 몸 안의 독소가 세포에 달라붙게 되고 배출이 쉽지 않게 되죠. 건강에 악영향을 주게 되는 건데, 이때 배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런 증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47만 8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폐암 발병률과 식이 패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에서도 증명이 되었는데, 채소보다 과일을 자주 먹게 되는 사람에게서 폐암의 발병률이 낮았다고 해요. 그리고 특별히 과일 중에서 배를 섭취한 그룹에서 폐암 발병률이 낮게 나왔어요. 다섯 번째 배의 효능은 변비를 완화시키는 효능도 있어요. 어르신들 보면 변비 때문에 고통스러우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희 아버지도 한동안 변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변비가 있는 분들이 하루에 한쪽씩 배를 드시면 굉장히 큰 도움도 받을 수가 있어요. 배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와 수분으로 인해서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을 무르게 해주는 효과도 갖고 있어서 변비에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여섯 번째 배의 효능은 당뇨로 인한 갈증을 느끼는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배는 소갈증으로 힘든 분들에게 약으로 처방될 만큼 좋은 과일인데, 당뇨가 있는 분들이 과일 드시기에는 부담스럽잖아요. 배는 당을 천천히 올리는데 좋은 대표적인 과일이에요. 단단한 과일들은 당이 있어도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라가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배의 혈당 지수도 35 정도로 낮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어요. 주의하실 사항은 과일을 드실 때 식사하시기 전에 드시는 게 좋고, 식사 후 바로 드시면 별로 좋지 않아요. 식사 전에 드셔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를 식사 전에 섭취하게 되면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공복감을 줄여줘서 식사량을 줄일 수 있게 하기 때문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줄이는 효과, 혈당과 혈압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일곱 번째 배의 효능은 숙취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숙취해소 음료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으세요? 바로 콩나물 해장국 떠오르실 거예요. 실제로 콩나물이 숙취해소에 도움이 되는데, 왜냐하면 콩나물 안에는 아스카라긴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요. 아스파라긴산이 우리 간에서 알코올 분해를 촉진을 해줘 숙취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인데, 배에도 이 아스카라긴산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 숙취해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로 만든 주스도 술 먹은 다음날 드시는 분들도 많고, 해외에서도 우리 한국의 배주스가 숙취 쪽으로 인기를 많이 끌고 있죠. 여덟 번째 배의 효능은 감기나 인후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배는 성질이 차갑고 열을 식히는 기능, 즉 청열작용을 한다고 하는데, 배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항염증 성분인 카테킨과 알부틴이라는 성분으로 인해서 염증을 완화시키고 우리 몸에 열이 오르는 것을 막아줘서 해열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겨울철에 감기에 꼭 걸리거나 인후염으로 힘드신 분들이 매일매일 배를 조금씩 드시면 이런 염증성 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고, 증상 등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홉 번째 배의 효능은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배가 단맛이 좋아서 살이 찌기 쉬운 과일을
과일로 오해하실 수는 있는데, 배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혈당 지수가 35로 낮은 편에 속하고 수분 함량이 좋고 포만감을 높여줘서 배를 드시게 되면 과식을 오히려 막아줘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10번째 배의 효능은 피부가 거칠고 칙칙하신 분들한테 좋습니다. 배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도 하고 신진대사를 도와서 피부 보습에도 도움을 줘요. 그리고 배에 함유되어 있는 이 알부틴이라는 성분은 피부 미백에도 도움을 줘서 칙칙한 피부색을 맑게 해주는 데도 효과가 있어요. 11번째 배의 효능은 정말 중요한데, 죽어가는 간을 살리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전남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보면 배에는 팩틴, 알부틴, 아스파라긴산과 같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간세포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간 내부에 유해한 지방을 배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어요. 지방간이 있는 분들이 배를 드시면 좋다는 이야기죠. 간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배를 드실 때 껍질째 드시는 게 아주 중요한데, 배는 또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가열해서 드시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바로 해독작용이 더 커지기 때문이에요. 배를 익힐 때 배를 껍질째 사용하시고 씨와 꼭지는 빼고 깍둑 썰기를 하셔서 냄비에 넣고 끓이시면 되는데, 배가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끓인 다음에 식혀서 드시면 돼요. 이렇게 드시게 되면 우리 백혈구에도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뿐 아니라 노화 방지에도 좋아요. 한국 식품과학지의 자료를 살펴보면 배를 가열하게 되면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3,700배나 상승, 이런 효능 때문에 간 기능이 좋아지고 해독작용이 좋아져서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많은 효과들이 있지만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몸이 찬 분들이에요. 수족냉증이 있거나 뱃속이 차가워서 소화를 잘 못 시키시는 분들은 배를 많이 드시면 좋지 않아요. 배가 찬 기운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이 배를 드시게 되면 체온이 더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혈액의 흐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또한 배가 소화 기능에 좋은 기능도 있지만, 속이 찬 분들이 배를 드시면 소화기관이 더욱 차갑게 돼서 소화가 더 안 되는 일이 발생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배를 드실 때 주의할 분들은 신장이 약한 분이에요. 배에는 수분이 많아서 다른 좋은 점들도 있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이 배를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수분으로 인해서 이뇨작용이 오히려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이로 인해서 오히려 수분의 손실이 심해질 수도 있고 소변이 농축돼서 신장에 무리를 줘서 결석 같은 것도 유발하게 될 가능성도 가지고는 있어요. 배를 보관하실 때 주의사항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배와 많이 드시는 과일이 사과인데, 함께 드시게 되면 사과와 배에 좋은 성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건강에는 많은 도움을 주게 돼요. 보관할 때는 근데 다르죠. 배와 사과를 같이 보관하게 되면 사과에서 분비되는 이 에틸렌가스가 배를 오히려 빨리 상하게 돼요. 이 에틸렌가스는 대표적인 식물 노화 호르몬인데, 사과는 바로 이 에틸렌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배와 사과는 따로 보관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어요.